통상 관련된 제도나 또 국가 표준 기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의 AI 그 기술 혁신, 또 정부 기업 관계 이런 쪽에 아주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해오셨고 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AI 하면 굉장히 뭐 아주 많이 들으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각 부문별로 하면 아주 구체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기술 아주 미세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자료 없이 이렇게 그 고담 줌론을 하는 그런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 파워포인트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형식은 15분 내외에 그 세 분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몇 가지 질문을 또 던질 거고, 그다음에 이 발표자들 간에 이 주제에 서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토론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그 자동차 산업의 CEO나 이런 분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뭐 굳이 안 와도 어차피 여기는 자동차 산업이고 또 한국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별 손색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저희가 이 세션을 구성하게 된 몇 가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이게 그 발표 주제 세 가지 발표 주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는 그런 그 배경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 경제나 자동차 산업이나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몇 가지 그 환경적인 도전, 저는 한 세 가지로 약간 넓지만 이걸 이제 좁혀 나갈 겁니다. 한 세 가지의 환경적 도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도전이 거세게 다가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AI 기술이고, 근데 그게 공교롭게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고 있는 지금 보호무역주의와 딱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기술이든 뭐 경제든 자동차 산업이든 어떤 자동차 개별 기업이든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게 첫째로 그 아주 베이직한 그런 도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오늘도 이슈가 많이 되는데 미중 경쟁입니다. 미중 무역 경쟁, 뭐 기술 경쟁, 뭐 무역 전쟁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일시적인 현상일지, 금방 장기적으로 갈지 뭐 그건 모를 일입니다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끝나든 장기적으로 가든 상관없이 미중 무역 전쟁의 촉발은 기술입니다. 기술 때문에 발생했다. 왜? 중국이 캐치업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기술적인 우위에 대해서 도전이 생기면서 이게 무역 분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결국 기술에 의해서 촉발됐고 해결도 기술 경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 그 기술에 어쨌든 최고의 주안점을 두고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와 상관없이 계속 그런 그 도전적인 환경으로 이게 바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세션을 설계하게 된 그런 배경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 지금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아까 그 두 번째 도전 요인이 주는 의미가 뭐냐? 더 거친 그리고 더 어려운 그 환경인데, 하나는 경제 내지는 산업하고 이 안보 내지는 정치 변수가 굉장히 결합돼 가지고 그런 경쟁 속에서 이 가져오는 그 기업이나 산업이나 기술의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굉장히 커졌어요. 불확실성과 uncertainty와 코스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경제 변수로만 결정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 변수가 경제 변수를 이렇게 완전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코스트, 감당해야 될 도전적 요인은 그 비용이 아주 급상승했다. 그리고 엄청 uncertainty하다. 지금 뭐 무역 확장법 얘기도 좀 계속 나오는데 uncertainty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뭐 그런 상황, 그런 그 변수가 생겼고, 특히 한국은
또 하나 더 얄궂은 것은 이거 한국이 아니라 한국 산업과 자동차 산업도 그대로 여파가 미칠 걸로 보는데 특히 미일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아주 애매한 지금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 케이스 특별히 그렇고 제2의 사례가 될 수도 모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두 번째 그 환경 요건이 가져오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 코스트, uncertainty 그만큼 커졌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논의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 취지고 세 번째 도전은 이게 국내적인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런 건데 사실 뭐 기업이 사회와 분리돼서 살 수 없죠.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주요 주체 이해관계자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인 이슈에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국내적인 환경이 됐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규제, 경제적인 규제,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그다음에 많은 그 이익 집단들의 목소리 이런 거에 기업이 아주 노출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정부 기업 관계, 협력 관계에서도 사실 더 중요한 게 그런 변수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도 얼마 전에 말씀했던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언론에 났었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소유에서 공유로 바뀐다. 이건 뭐 소비가 준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리고 공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규제나 이런 환경이 전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이나 산업이나 기술이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요즘 뭐 가장 두 가지 이런 그 세 번째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하잖아요. 구조조정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M&A가 뭐 대형 M&A가 일어나고 뭐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도전적 요인을 지금 한국이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미리 좀 더 차분하게 물론 뭐 지금까지 잘 대응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뭔가 도움이 되면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기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서로 공유해서 뭔가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발표가 다 이게 연관돼서 그런 세 가지의 어떤 도전 요인을 어떻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기술의 기본을 두고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처음 발표자이신 최종찬 박사님, 특히 이 표준, 사실 AI 하지만 그게 기술 경쟁에서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경쟁에서 우리가 뭔가 지게 되면은 사실 매번 팔로우밖에 못 되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내지는 다른 국제기구에서 정해진 틀에만 우리 가기 때문에 그런 걸 뭔가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많이 연구를 해오셨고 또 협상에도 참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박사님. 아, 그래요? 저기 서서 하면 안 보인다는데 저쪽에서.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본업이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지가 않은데 그냥 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항에 제주 포럼 온다고 딱 내리니까 제주 포럼의 주제가 메인 주제가 평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제 슬라이드의 주제는 경쟁과 도전이라 이게 주제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협력과 상생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게 제주 포럼에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보통 이 표준이라는 주제로 참 저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주행차 파트의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미래차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율차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관점들이 카테고리에 있긴 한데 제 전공이 자율차이다 보니 좀 그쪽에 편향이 돼서 표준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표준에 대한 정의를 보통 내리면 어찌됐든 표준이라고 하는 건 기기와 기기 사이의 호환을 유지해주고 혹은 시장에서 어떤 특정 회사들의 기술적인 독점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원래 교과서적인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표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공공의 서비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 이면에는 굉장히 치열한 산업적인, 기업적인, 최근에는 국가적인 그런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좀 터치해 가면서 결론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표준과 기술, 그 다음에 특허 세 가지만 놓고 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시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라고 파트라고 보여지고요. 특허는 시장을 방어하는 요소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은 시장을 넓혀주고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표준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는 결국 내수 시장은 결국 너무 작고 글로벌 시장을 만들어서 내가 파이를 키워서 큰 파이에서 내 몫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코 자신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가 표준에 헌신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 표준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해서 흔히 말하면 선진국, 선도국들이 이 표준을 주도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보통 표준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터치하게 되냐 하면 자동차 내부에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AI를 기반으로 한 센싱이나 인지, 판단, 제어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내부의 그 인비클 네트워크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흔히 말하면 커넥티드 비클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협력 주행이라 그래서 ITS, 협력 코오퍼레이티브 ITS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인간공학,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 안전, 세이프티나 사이버 시큐리티, 그 다음에 정밀지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자율주행차의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표준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미래차 부분은 어떤 특정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IT라든지 산업 생태계 전반과 연관된 그런 표준으로 확대를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나 기업들의 그 노력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G 표준이 이제 상용화됐지만 5G는 결코 이 사람의 통화를 위해서 유용한 통신 표준이 아니고 기기와 기기 또 자율주행차 부분에 있어서 그 5G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이 자동차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5G 표준은 자율주행차 미래차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표준이 되겠습니다. ISO와 관련된 일부 표준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6가지 분야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6가지 분야에 지금 현재 리딩하고 있는 국가들은 독일이나 미국, 일본 혹은 프랑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흔히 말하면 과거부터 계속 이 산업을 리드해왔던 그런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표준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리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이 갖고 있는 어떤 교과서적인 이론 뒤에 어떤 시장에서의 파이를 넓히고 거기에서 잠재적인 특허가 존재하게 되고 그런 시장 리드를 통해서 후발주자들에게는 일종의 허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허들을 통해서 기술과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이런 표준이라고 하는 허들 앞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건 기술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신문 매스컴상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를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구분하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표준화한 아이템이고요. 이게 ISO와 그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연합으로 해서 새로운 표준을 국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차를 구분하는 이런 구분법에 대한 표준은 한 나라 국가의 정책 이외에 어떤 기업이든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게 될 때 이 출시하는 자동차의 어떤 스펙을 결정하게 되는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되고요.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많은 정의들이 자동차 R&D의 기본적인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기능 안전 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새로운 요소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후발주자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품질 좋은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으면 사실 그걸로써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표준은 뭘 얘기하냐면 어느 기업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품질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나를 따라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ISO 262라든지 그 소틱 같은 현재 안전과 관련된 국제 표준들은 뭐냐면 이미 자동차 산업으로 그 안정된 그 설계나 디자인 그런 흐름을 갖고 구축해 놓은 선도국들의 그 설계 방법과 제조 방법론을 뒤따라오는 기업들이 그런 방법론조차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국내 대기업조차도 이런 ISO 262와 같은 그런 프로세서를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거의 7년, 8년의 세월들이 걸려야만 그 프로세서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실제 국제적으로 어떤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만 잘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과정까지도 선진국의 프로세서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건 굉장히 또 어려운 장벽의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지금 자율주행차를 포함을 해서 글로벌 규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글로벌 규제를 위한 작업이 이제 내년쯤 모습을 드러낼 거고요. 어떤 형태로 규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표준화에 담게 될 겁니다. 이 사이버 시큐리티는 워낙 안정성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회사들이 반드시 이걸 모니터링하고 또 팔로우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건 얼핏 들어보면 마치 그 논문에서나 볼 듯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인간공학은 그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와 도로상에 있는 보행자 혹은 자전거,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상에서는 다소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을 거쳐서 실제로 우리 집 도로에서 다니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만 우리 집 옆에 있는 도로를 다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의 표준들도 폭넓게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리면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이게 자율주행차나 혹은 다른 분야의 차에도 한국에 주는 문제점을 똑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소차에 관련된 기술력은 현재 국내도 글로벌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표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 완료된 표준은 37개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은 17개 정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던지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현재 한국 같은 경우만 보면 한국은 기술의 입장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 작업의 표준화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앞서 있는데 표준화는 리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자율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차도 기술만 놓고 보면 한국이 어느 정도 따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특허 관련해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자율차 분야도 뭐 전에 한 달 전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글로벌 2위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7위를 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특허는 그만큼 어느 정도 한국도 이미 한국이 발전 과정상에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까지는 눈을 떴는데 이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언밸런스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소차에서도 기술은 리드를 하는데 표준화 부분은 그렇게 리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기타 유수의 기업 국가들이 이 표준화 쪽에 기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도전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각국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으로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ISO의 표준을 하려면 각 표준을 제안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내가 여기에 어떤 특허가 있는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언을 하게 되면 표준화하는 과정 중에 그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그 특허를 포함을 하되 특허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오픈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선언 특허에 대한 DB를 정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자율주행차는 ISO 같은 경우 TC20이나 204에서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쭉 선언 특허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좀 보면 한 80개 정도가 일단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표준을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표준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이 마치 보이지만 그 이면에 다 특허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것들이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특허를 잘하는 이유는 한국은 과거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에 특허를 거는 거는 혼자 플레이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준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도 자율주행차 테스트와 관련된 표준을 하고 있는데 도요타라든지 혹은 뭐 GM 이런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형태로 해서 표준을 드라이브 하기도 하고요. ISO는 말할 것도 없고요. 표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문화와도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이런 표준이라고 하는 문화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처럼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고 뭐 타협을 하고 뭐 리딩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문화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특허와 표준화에 대한 한국의 지금 약간 언밸런스한 모습이 약간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표준은 과거에는 기술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표준이 뒤따라오면서 표준화를 하고 상용화를 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로 갔다고 한다면 미래차 같은 경우는 아직 느껴보지 못한 그런 표준이기 때문에 그 표준이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가면서 어떤 리퀘어먼트를 얘기하고 펑션을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 제가 좀 자주 쓰는데 한국이 그 처한 직면을 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는데 과거 2000년대는 골리앗이 좀 멍청했고 다윗은 나름대로 현명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골리앗들이 다 현명합니다. 바보 같은 골리앗은 한 명도 없고 굉장히 현명한 골리앗들이 있고 여전히 다윗은 그럼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한국이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장표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께서 그 표준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AI 기술, 미래차에서의 표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제작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리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은 기술에서는 앞서가지만 표준화 역량에서는 우리가 많이 뒤져 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경쟁해야 될 상대들의 그 역량이나 이런 건 조금 더 이렇게 그동안 더 이렇게 어려운 상대로 지금 커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그 좀 더 좋은 기술을 좀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바이브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뭐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협회의 김태년 전무님께서 이러한 그 미래차 지금 아주 그 사실 기업에서는 사회보다 훨씬 먼저 이런 모든 신기술들이 실험되고 발명되고 다시 상용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정부나 사회보다 항상 빠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사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부 기업 관계 여기에서 어떻게 협력해서 현재 이런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도전적 요인들을 아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사이에 자동차 협회에서 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도 하시고 또 경험도 하고 또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미래 자동차에 대한 그 정부 협력 관계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동차 산업협회 김태년입니다. 오늘 저는 그 미래차에 대해서 저희들 자동차 산업이 도전을 안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며 이게 미래차라는 게 단순히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가 정책적인 차원 또 사회적인 문제 또 뭐 글로벌하게 어떤 트렌드로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술 경쟁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영어로는 퓨처 카라 하는데 그게 일반 명사로 될 수도 있고 뭐 고유 명사로도 저희들 쓰기도 하는데 그 퓨처 카에는 사실 그 전기 자동차하고 또 수소 전기 자동차 앞에 말씀드린 전기 자동차는 그야말로 배터리를 쓰는 전기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뭐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이런 새로운 자동차들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이렇게 산업을 글로벌 트렌드로서 세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 협약. 지금 뭐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또 뭐 엘니뇨 현상이니 저희들이 지금 한국도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친환경차 쪽으로 계속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금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카페 제도라고 해서 평균 연비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많고요. 지금 오다 보니까 제주도에도 지금 카본 프리 제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탈탄소화 그다음에 심지어 뭐 일부 국가들은 내연기관차를 앞으로 없애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유럽 쪽이라든지 또 이런 쪽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2040년 정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산업적인 발전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들 국가들의 대부분이 그 자동차 산업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은 자동차 수입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차로 해서 자기들 산업 우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기 오염 문제 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 이런 거로 해서 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대표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PM이나 낙스 또 삭스 이런 배출가스 규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계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T 융합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자율주행차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그 GHG 에미션을 보면은 주요 경제국가 미국, 중국,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배출량이 상당히 크고요. 또 오른쪽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사실상 밑에 파란 부분이 저게 이제 발전 부분인데 사실 CO2 배출이 발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위에 빨간 게 이제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 분야는 사실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환경 규제가 자동차에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국의 발전 현황을 보면은 이제 이게 화석 연료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는 걸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상 화석 연료 전체 비중이 71%였고 그 중에 석탄으로 인한 그 발전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을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지만은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을 저렇게 화석 연료로 특히 석탄으로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친환경 자동차의 의미가 상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가 지금 전기차 분야로 포커스를 두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기 생산하는 소스 분야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국내 전기차가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 차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과연 친환경차인지 그거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은 이제 CO2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표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 동향을 보면은 순수 BEV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순수 전기차인데 순수 전기차 분야가 아직은 1.3%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아직 뭐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2% 미만으로 3만 1,000대 정도 작년에 팔았는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는 지금 세계 주요 전망 기관들이 보면 21%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물량이 아마 친환경차로 대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는데 보통 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는 2027년 뭐 요 시점 되면 아마 상당히 그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전기 자동차인데 근본적으로 수소전기차든 배터리차든 사실 전기로 운행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수소전기차는 이게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 또 인프라 문제로 인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2040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800만 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는 지금 2단계 정도는 상용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 5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기술 친환경차나 그 자율차 관련해서 개발 동향입니다. 완성차계는 뭐 현대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의 400km 되는 전기차를 지금 내놓고 있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늘어야 되고요. 배터리 용량이 늘면은 또 자동차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다음에 배터리를 어떻게 가볍게 하느냐, 그다음에 차의 재질을 가볍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연구를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전기 자동차는 사실상 현대 자동차가 2013년에 투싼을 모델로 해서 개발하면서 최초의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수소전기차인데 최근에 넥소라는 걸 개발하면서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전기차는 앞으로 주요 핵심 부품이라든지 연료 스택, 특히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막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국가 기술력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측면에서는 수소전기차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고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조금 뒤진 편이어서 이런 신기술 분야의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뭐 현대나 모비스를 중심으로 또 만도가 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삼성이나 LG 이런 쪽은 그 자동차 팀을 둔다든지 해서 자율주행차 쪽으로 지금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사실은 좀 뒤진 편입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라든지 라이다, 레이더, 뭐 카메라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우버, 뭐 애플 이런 데서 저희들보다 앞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신기술 개발에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 미래차와 관련해서 정부와 산업계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하고 또 버든 쉐어링을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미래차,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은 인프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민간에서 하기보다는 정부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구축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차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기업이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특히 그런 차량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기술 개발 R&D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국내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막혀서 사실 현실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학교의 그 스누버라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국내에서 포기를 하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옮겨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부의 규제도 사실은 이게 해소가 돼가지고 미래차 분야의 개발에 조금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뭐 R&D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R&D 투자를 했을 때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액 공제가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맥시멈 2%밖에 주어지지 않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 정도까지 세액 공제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합니다. 그다음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했을 때 정부의 보조금 수준인데요. 지금 작년에는 1,2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이제 900만 원으로 인하됐고, 기타 이제 버스라든지 상용차를 구매했을 때도 최대 1억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소차는 2,250만 원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해외 특히 중국산 자동차에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결국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밑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저게 이제 중국산 전기 버스입니다. 전기 버스에 지원된 비중이 보니까 전체 버스 지원금의 44%가 중국산 전기차에 돌아갔고요. 또 지금 승용차 부분에 있어 갖고도 지원은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승용차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한 부분을 중국산 전기차가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정부가 제로 에미션 비클, 그러니까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산 국내 전기차보다는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화에 따른 그 크레딧 장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산 그 소형 전기차 투자 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론 환경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은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산업계에서는 그 이런 R&D 분야나 신기술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그 타 업종과 그다음에 외국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핵심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국산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핵심 부품이 사실상 그 차 가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들 산업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차 분야는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 위주로 되어 있던 이 생태계가 빨리 시프트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생태계가 구축이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정부하고 업계가 같이 협력해서 생태계 구축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 경제라든지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속노조에서 미래 산업의 자동차 산업에 따라서 고용이 감소되고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그 리딩 플레이어들하고 그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보면은 보통 상당히 폐쇄적인 이런 그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해외 주요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미래차 대응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미래차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또 정부 기업 관계에서의 그 현재 상황, 그리고 요구하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이 있었는데요.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규제 완화나 뭐 보조금 지급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 제도들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한국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다른 나라의 어떤 수혜자가 되는 뭐 그런 또 재미있는 얘기도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내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알 수 없는데, 오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제대로 된 협력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사점을 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는요, 안준성 변호사님인데 뭐 지금 두 개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동차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개념의 기계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뭐 이게 통신 장비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특정한 기술인지, 이게 자동차 개념 자체가 오래전에 이미 바뀌었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크고 세계적으로 그 리드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그 논의가 되고 있는 무역 확장법,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먹이겠다. 그래서 자동차도 거기 들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마지막 그 최종적인 결과는 다시 몇 개월 미뤘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걸 자동차로 볼 거냐. 왜냐하면 이 모든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기술 경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의 우위를,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도전을 막는 거, 그러면서 보호주의를 실천하고, 그게 미국의 국내 정치와도 또 연결돼서 선거와도 연결되고 뭐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건데, 그래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걸 무역 확장법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걸 뭐 미래차 어떤 특정한 기술에 매기겠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계속 트럼프 정부가 아닐지라도 다음에 어떻게 되든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준선 변호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무역 확장법 관련된 그런 그 논의들, 그리고 향후 그 핵심 기술, 그리고 미래차 이런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어떤 또 무역 압력이나 또 세계적인 충돌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게 미리 좀 한국이 좀 내다보고, 우리가 예측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발표를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준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제 글씨가 좀 폰트가 작아서 잘 볼지 모르겠는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 두 분께서 앞서서 주로 다루신 부분들은 제가 좀 약간 빨리 지나가고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요. 네. 우선은 그래서 주로 제 발표에서는 두 분께서 앞서 두 분께서 주로 다루지 않으셨던 그 미국 무역 확장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있던 그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 넘어가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 미래 기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미래 기술에 대해 관련된 어떤 통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되느냐, 어떤 한번 제안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제 무역 확장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1962년도에 제정된 법인데요. 미국 연방법이고요. 근데 특이한 사실은 이게 지금 벌써 57년이 지난 법인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 90년대 미국에 살았는데 이 법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처음에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법인가, 저도 계속 법을 공부했는데 이런 게 뭔가 되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국내에서는 이제 뭐 거의 상식화된 그 무역 확장법 이러는데, 그래서 관련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특이한 사실은 이게 지금 62년도에 만들어지고 사실상 거의 사용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그 입법 그 체계를 보시면 미국 헌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떤 상업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주관하게 돼 있는데, 이 무역 확장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재량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헌법상.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을 됐을 때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지금 평이 좋지만 만약에 어떤 트럼프 정책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미국의 지금 보호무역이나 이런 그런 그 스타일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를 미쳤다라고 어떤 그런 비판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가장 특이한 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그 위협을 할 수 있으면은 위협이 있다는 그 판단 자체를 대통령이 한다는 거죠. 그 물론 상무부 장관이 보고서를 올리지만 어차피 상무부 장관도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대통령의 그 뭐 철학을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아마 그쪽에 맞게 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뭐 어느 대통령든 간에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 현행 그 미국 그 법 체계에서는 아마 막기가 쉽지 않다. 즉 향후에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이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걸 사용하겠다 한다면은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이게 좀 만약에 계속 이게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아마 비판의 소리가 높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미국 안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서는 어떻게 타치하기 좀 어려운 좀 이슈가 됐고요. 네, 보시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글씨 너무 작고 1962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사실 몇 번 뭐 활용되지 않았는데 뭐 79년도 80년도에 사용된 거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왜 미국에서도 이제 거의 잊혀졌냐면은 95년도에 세계 무역기구 WTO가 창설되면서 사실상 미국이 이제 WTO를 만들 때 주요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세계 뭐 무역 자유화를 외치면서 이제 미국이 스스로 우리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사실 95년 이후에 그 무역 확장법은 사문화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도 90년대 미국에 있었지만은 무역 확장법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대 이제 취임하면서 사실 제 기억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 중에서 이것을 그 무역 확장법을 몇 번 논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상당히 놀랍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의 법 하는 사람들, 변호사라든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렇지만은 약간 그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면 뭐 50년 전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아직 유효하니까 이 법으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뭐 약간 좀 뭐 농담하듯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사용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거고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 또 뭐 의외로 또 그게 또 뭐 특히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 미국 자동차 산업에 연관된 뭐 중소업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철강이라든가 철강 또 알루미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는 관세 부과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미국과 계속 그 분쟁이 WTO 분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계속 뭐 분쟁이 되는 사례 중에 하나고 거기에 또 자동차까지 이제 새로운 게 됐고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WTO 체제 자체를 약간 부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WTO의 원래 그 아이디어 자체 기본의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고 과연 미국이 이런 정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이냐도 사실 저도 궁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래서 글씨가 되게 작은데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자체가 원래는 입법부의 어떤 그 전속 권한이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부분을 그 행정부가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인데 그래서 232조 보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섹션 233 뭐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서에서 상무부 장관이 쓰는 보고서에서 이것이 미국
그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주고 그 없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한다면 대통령이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2018년도 그러니까 미국 CRS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전체 28개 케이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 잠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 8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8개 중에서 5개만 대통령이 실제 조치를 취했고요. 아래 2개를 보시면 그 철강이랑 알루미늄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진행 중인 상태여서 아마 이게 포함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실제 5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제 조사된 거는 28건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서 또 실제 그게 조치가 취해진 거는 뭐 5건. 지금 물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제 2건이 늘은 거죠. 30건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자동차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이제 그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그 조사가 착수됐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예, 저 글씨가 작네요. 예. 그 눈에 띄는 것은 제가 그 원문을 봤는데 사실 원문이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A4로 한 3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 보면은 눈에 띄는 거는 오토모티브 R&D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게 2번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약간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작성했을 때 일반적으로 물론 이게 형용사니까 오토모티브라고 쓸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오토모티브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오토모빌 쓰고 물론 형용사이기 때문에 쓰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좀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아마 2번째 패러그래프인가요? 강조 첫 번째 문장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R&D가 크리티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그 R&D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그다음에 바이털하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그 R&D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언론에서 뭐 해석할 때는 이게 그 미래차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미래차일 수도 있고 뭐 기존 차들도 뭐 R&D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냐 다른데 기존보다는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미국이 미래 기술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뭐 5년 후, 10년 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보다 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깐만, 예, 그다음에 이제 90일 지난 5월 18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막 국내 언론에서 참 많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80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죠. 윈도우라고 그러죠. 180일 주고 했는데 그 내용 자세히 보시면은 그게 이제 예외 조항으로 적용한 것 같은데요.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에 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180 이내에 마치고 그거를 결과를 보겠다. 약간 유예 기간을 준 건데요. 그 180일을 보시면 아마 11월 19일 제가 몫이 작았고요. 11월 19일 올해 연말쯤 되면 그 이제 180이 지나고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가서 협상을 했죠. 그러면서 그 협상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무역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 쌀 시장 개방 여러 가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 실제로 그 포고문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유럽 연합 일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ny other country라고 돼 있어서 이제 그 다른 나라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약간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뭐 언론에서 분석하기에 또 제가 보기에도 뭐 중국과의 지금 무역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막 지금 중국이랑도 되게 바쁜데 뭐 유럽이랑 해야 되고 또 일본하고 또 분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부담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걸로 보이긴 하고요. 그렇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시간이 지연했다고 좋아하고보다는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그 포고문 내용을 보면 자동차에 대한 그 개념을 세 가지로 봤는데 그러니까 패신저 비어클 자동 우리가 말하는 승용차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바퀴 4개 달린 차, 그죠? 세단 있고 SUV, CUV 뭐 이렇게 있고 미니밴, 카고밴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 트럭이 포함되어 있죠. 트럭도 포함되어 있고요. 가벼운 트럭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이제 주요 부품 있죠.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같이 이제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 이런 점이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파지티브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지티브 리스트를 그러니까 나열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저희가 눈여겨보고 미래 어떤 전략을 준비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리해 보면은 그 5월 18일 포고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협상을 계속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펄스 니고시에이션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EU와 일본 그다음에 any other country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빠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빠져 있지만 또 명시적으로 또 우리가 뭐 면제된다라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아직 확실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180일의 그 기한을 주고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계속 컨티뉴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라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만약 추후에 어떤 좀 추가의 조치가 필요하면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실제 그 본문인데요. 그 원문을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을 표시했는데 if the president determine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결정을 하면 부과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권한을 대통령에 주는 것이다라는 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명령이라고 그러죠. executive order라고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요. 뭐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뭐 알루미늄이나 또 철강 수입에 대해서 그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예외적인 것은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나프타 재협상 때문에 제외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보면은 그 다른 국가들 여기서는 아마 EU와 일본이라고 보시겠죠.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거기 뭐 협상을 계속 하는데 대신에 그 미국이 원하는 조건이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이 붙는 거고 또 중국과 협상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댓글에 앞에 나왔고요. 여기도 실제로 철강과 그 알루미늄도 사실 연관된 게 또 자동차 부분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또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 중요한 점 뭐냐면은 아까 뭐 전문의 말씀하신 중에 하나 보면 요즘에 우리가 그 기술적인 융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기차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과연 자동차냐 IT 제품이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WTO나 이런 데서 이제 그것을 규정을 할 때 이것을 WTO는 이제 우리가 만장일치제도니까 그거를 그 모든 회원국이 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마다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가 아마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게 경우에는 국가별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대로 그거를 규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이 미국의 자국의 그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원하는 그 어떤 정권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로 분류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데 IT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어서요. 그 81개 회원국이 이미 가입한 그 국제 협약인데 전 세계 물품의 IT 물품의 한 97% 사실상 거의 100%죠. 물품이 이제 무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프로덕트로 이제 볼 경우에는 사실상 관세를 먹일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어떤 그 미래 자동차를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자동차냐 IT 제품이냐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제 어떤 통상법적으로 보면은 그게 단순하게 상품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냐 그게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하는 다음에서 우리가 뭐 무선 네트워크 통해서 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면은 맵을 사용할 때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뭐 다운로드 만드는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그
통상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변호사님께서 무역확장법의 역사와 그 의미들 그리고 향후의 미래차와 관련돼서 한국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통상 압력 뭐 이런 걸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알기로도 1962년에 이게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무역확장법이 생겼지만 그게 그 원형은 1차 대전 이후에 1930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약간 변화시켜서 62년에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전쟁 기간에 여러 가지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보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갔고 근데 그게 62년에 약간